외주비 세금 계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외주비가 자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건설사가 있죠. 기본적으로 전문 건설은 하도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주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호 이 진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문건설도 외주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주비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종합건설이 주로 외주비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외주비는 외주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가공하는 외주 가공비의 경우는 발생할 수 있겠죠. 외주비에서 외주비를 줄 때 통상 성금을 주죠. 그러면 성금을 줬을 때의 회계처리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금을 준 경우에 통으로 이걸 준 당시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에 따라 외주비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20% 진행이 됐다. 그럼 20%만 외주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금을 100을 줬는데 공사가 20% 진행했다. 그럼 20%를 외주비로 처리합니다. 성금 줄 때의 회계 처리는 차변에 선급금이 되고 대변에 예금 나가겠죠. 100이라는 숫자가 내 진행률 20%에 따라서 20%만 외주비니까 차변에 외주비 20이고 대변에 선급금 20을 줄이는 분계를 합니다. 세금 계산 수수하는 시점에 외주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 수수 시점은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죠. 수급자의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기성에 따라 공사 수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선수금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공사 진행률만큼 해서 공사 수입으로 인식하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금 세금 계산서는 성금인지 계약금인지 구별하셔야 되는데 성금이려고 한다면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약정이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 표준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일까지 도급인에게 발주자에게 건설회사는 현금 등으로 납부한다. 현금 등이니까 보통은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하죠. 보증회사에서. 그래서 다만 이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으면 이런 게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약 보증금이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계약 이행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선급금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금과 별도의 선급금이 있으려면 저런 문구가 있어야 된다. 계약 이행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있으면 이제 선급금은 선급금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통 계약서 표면에 계약 보증금이 별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나 성금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성금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금액이 있으면 보통은 성금으로 인정이 되겠죠. 더 명확하게는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그렇게 별도로 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급금은 공사 진행 중 지급금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을 공사 진행 중 지급금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면 이 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가에 100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성금을 30억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금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성금 줬을 때 비용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성률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률에 따라서 20% 진행이 됐다 그러면 20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20억을 받는 게 아니라 기성 청구는 실제로 기성을 수령하는 금액은 14억입니다. 왜냐하면 30억을 이미 받았으니까 30억의 20%인 6억은 성금에서 충당되는 겁니다. 기성금에.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은 14억이죠. 둘을 합쳐서 20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 진행이 되면 실제로 받아야 될 건 50억에서 20억은 미리 받았으니까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30억을 역시 받는 게 아니라 기성금 수령액은 21억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30에 50% 하면 15억이죠. 15억 중에서 성금 중에서도 6억은 받았으니까 9억 남았죠. 네, 9억. 그래서 9억을 이때 기성금에 충당하니까 9억과 21억 합해서 30억을 받은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100% 완공되면 20억, 30억 받았기 때문에 50억을 받아야 되지만 이 50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35억만 받는 이유는 역시 30억의 100%인 30을 여기다가 기성금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미 6억, 9억을 충당을 했으니까 나머지 15억을 충당을 해서 15억, 35억 해서 50억이 되는 겁니다. 성금으로는 토탈 30억, 예, 기성금으로는 70억을 받아서 전체 100억을 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성금에 충당되는 성금, 이 부분은 실제로 기성금 수령액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성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발행 금액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면 성금에 대해서 30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미 발행을 했으니까 기성 20에 대해서는 또 발행을 하면 안 되고 14억에 대해서는 발행하고 기성 50억에 대해서 20억 발행했으니까 30억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30억 중에서 9억은 이미 발행한 거니까 21억만 발행을 하고요. 또 100%니까 20억 30억 빼면 50억을 발행해야 되지만 이미 15억어치를 발행을 했으니까 35억만 발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금에 대해서 세금계산 발행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이 구조가 되겠죠. 20억, 30억, 50억을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네. 성금 수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건 선발급 특례로 허용이 되죠. 성금 수령일에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에 성금을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공공공사의 경우에 성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성금 받기로 한 날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지정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공공사는 무조건 선발행 성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로 법에 부가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공사는 알아서 공무원들이 다 요청을 하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금 수수 시점에 세금계산 발행은 허용된다고 말씀드렸고, 성금 중에 기성고의 미충당 잔액 이 부분은 이제 실질 자산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성금은 미리 받은 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질 자산이긴 합니다. 공사 관련해서 실질 자산이지만 여기서 미충당 잔액이라는 건 6억 같은 경우 20% 완공됐을 때 만약에 기업 진단을 받았다 또는 연말이 됐다 그러면 얼마가 성금 중에 얼마가 실질 자산입니까? 6억입니까? 30억입니까? 30억에서 6억 뺀 겁니까? 30억에서 6억 뺀 24억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의 잔액일 경우 실질 자산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도 왜냐면 30억에 6억은 비용 처리가 됐겠죠. 그래서 하도급 공사대금의 잔액일 경우에 성금 중 또 공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익으로 인식이 됐겠죠. 기성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 진행률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만큼은 하도급 공사대금의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 부채가 될 겁니다. 공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사를 준 입장에서는 실질 자산으로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이죠. 6억을 뺀 부분 24억이 실질 자산으로 인정된다. 공동이행 방식에서 성금 지급은 어떻게 하느냐? 성금에서 공동이행 방식 또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공동이행 방식이 상당히 센 파트입니다. 분담이행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성금은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되고 공동이 아닌 구성원사는 그 대표사에게서 성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분담이행 방식은 각 수급업체가 개별적으로 성금을 수수하면 되겠죠.
성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공동이행이냐 분담이냐 이행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성금에 대해서 이행 보증, 성금을만 받고 공사업체가 도망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성금에 대한 이행 보증 증권을 끊어라 또는 이행 보증금을 내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보증을 증권을 끊었다 그러면 보증 수수료라고 회계 처리를 건설에서는 하시면 되겠고, 보증금을 줬다 그러면 보증금 처리해서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실 성금 떼먹고 갈 일은 없으시니까 사후 처리는 보통 성금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기성금하고 대체하는 그런 패턴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보증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수수료만 이렇게 수수료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도급 지킴이에서의 성금 계좌는 노무비 계좌, 노무비의 고정 계좌와 구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급인이 하도급 성금을 원도급 성금과 동일하게 청구하는 경우 원도급인이 한꺼번에 하도급 성금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과 성금 계좌와 노무비, 노무비 고정 계좌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하도급 지킴이 보면 계약령에 따라서 이 약정 계좌를 등록을 할 때 고정 계좌와 성금 계좌, 노무비 계좌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금 계좌를 별도의 통장으로 해서 통장 4번 업로드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금 계좌는 노무비 계좌와 노무비의 고정 계좌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노무비는 노무비 계좌, 노무비 이외의 고정 계좌, 성금 계좌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성금은 성급금, 선수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금 청구 시 제출 서류에서 계약 금액에서 직접 노무비를 차감한 금액에 성금 비율을 적용하여 성금을 청구합니다. 직접 노무비는 성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재료비 이쪽으로 성금을 청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청구 비율이 뭐 70%다 그러면 공사 금액의 70%를 성금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료비에 보통 재료비의 7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 업체와 같은 성금 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하도급 업체와 원도급 업체의 성금 비율이 원도급 업체가 받은 성금 비율만큼 하도급 업체가 받는다는 얘기죠. 신청서, 사용 내역서, 성금 사용 내역서, 청구서, 성금을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 체납이 없어야 되니까 완납증명, 또 성금에 대한 이행 보증을 원한다 그러면 성금에 대한 보증서, 또 성금을 세금 계산 수수를 원한다면 세금 계산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성금을 신청을 먼저 하고 관급공사의 경우는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다음에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관급공사는 무조건 세금계산을 발행한다니까 세금계산 발행을 하고 채권 매입을 하고요. 이제 성금을 이제 입금받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준공금 청구 시에 맨 마지막에 돈 받는 거 있잖아요. 성금 정산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돈을 다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돈을 다 받을 때 이게 준공금 다 청구서 하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금이 다 정산이 됐는지까지도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성금 정산을 이때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외주비 관련해서 4대 보험, 외주비 세금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 4대 보험, 고용산재보험료 30%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승인을 했다, 하수급을 줬는데 승인을 됐다 그러면 제외합니다. 하수급인이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고용만 승인할 수도 있고 산재만 승인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외주공사비는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뭐 보통 30%, 외주 가공비는 공사비하고 다릅니다. 이 가공비는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건설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재료를 가공한다, 이기 위해서 외주에다 가공을 맡겼다 라고 해서 하는 경우에는 외주 가공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조업과 건설업을 같이 하는 업체들, 그다음 지급수수료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계정에 이 공사성이 있으면 해당되는 거 30% 법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수수료, 원재료, 복리후생비 계정에다가 외주공사비가 있으면 그걸 반환해서 지급수수료의 100, 원재료의 100, 복리후생비 100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지급수수료 중에 50, 원재료 중에 50, 복리후생비 중에 50이 외주공사비다 실질이, 그렇다면 세 개를 합친 150을 150에 30%를 법률 신고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력회사를 쓰고 있다. 근데 인력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원래 발행해서는 안 되죠. 근데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세금계산서에 100%를 법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회사가 건설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 신고 납부 대상은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100%, 30%가 아닙니다. 물론 문제는 있겠죠. 이 세금계산 자체를 받아서는 안 돼 있는데 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가세 불공제를 하거나 인력회사가 잘못 발행한 거니까 가산세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리비, 설계비, 주변 건물 사전 조사비, 기술지도, 수수료, 분뇨, 청소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공사가 아니죠. 그래서 외주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신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퇴직공제 부금이 들어가 있다 외주비에다가. 퇴직공제 부금은 어떤 구조입니까?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도급사와 외주근로자를 포함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원래 아무 말 없으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외주근로자 포함해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도급사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별도로 하도급 내가 내겠다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죠. 퇴직공제금은 하도급사의 근로자도 원도급사가 납부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원도급사의 격리부는 하도급사의 일용직 내역을 다 받아서 퇴직공제금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같이 전체적으로 외주비에 대해서 오늘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의하실 부분 정리해서 표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건설업 전문세무사님사 주영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